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속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경제 뉴스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전해드리는 명품 시사회를 4월 27일 자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윤여정 배우가 오스카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처음이죠. 아시아 여성으로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정말 그동안에 쭉 50년 동안 연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미국에 결혼 후에 가면서 경력 단절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정말 연기를 해서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74세 할머니 배우 윤여정이 오스카 캐거라 하면서 이 56년의 도전과 집념의 결과이다라고 하면서 더구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특히 이번에 작년에 그 BTS의 열풍에 이어서 한국 한류의 열풍을 미국 중심지에 미국 문화의 중심지에서 빛나게 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월 27일은 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3년 전에 그 문재인과 대통령 김정은 간에 4.27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지금 이제 도보다리를 산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4.27 판문점 선언이라는 걸 했던 3년 전에 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이하는 날인데 3주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2018년 4월 27일 바로 오늘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문 대통령 대북 정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 최근에 드러난 그 산업자원부의 그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그 USB 사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문 대통령이 USB를 건네주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야당에서 한동안은 그 USB 내용이 무엇이냐, 그걸 밝혀야 한다라고 강력 주장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지금 유야무야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 그 문건은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문건의 제목을 볼 때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남한에서는 탈원전하면서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고 지금 그다음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금 수사 대상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월 26, 그다음에 5월 26일에 판문점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어서 6월 달에 미국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고요. 9월 달에 평양에서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9.19 군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9.19 군사합의 결과 지금 거의 대한민국은 대북 방어 군사 체계가 지금 거의 붕괴 수준 아니지만 굉장히 지금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휴전선에 GP를 없앤다든지, 그다음에 우리의 군사 정찰 위성을 좀 정찰 비용을 통한 DMZ 지역의 정찰을 금지하다든지 또는 서해와 동해 NLL 북방 한계선에 관해서 관계에서 사실상 유야무야 되고 있다든지 해서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그 군사 억제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북한은 여전히 지금 미사일과 핵을 쏴대고 최근에는 SLBM 핵탄도를 3발 장착할 수 있는 SLBM까지 거의 개발이 완성이 되었다.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하노이 북미회담이 노딜 회담으로 끝나면서 결과적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금 거의 사실상 거의 뭐 희망을 걸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20년부터 21년까지 계속 북한에 그래서 대남 그야말로 뭐 막가는 발언, 그다음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파괴, 그다음에 다시 또 핵미사일이나 미사일 발사 재개 뭐 이런 그 도발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제 지금 현재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을 해달라고 정부 여당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비준 판문점 선언에서 우리가 대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북한에 지원해주기로 했던 여러 가지 뭐 물자라든지 혹은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예소시 건설 같은 것들 합하면 100조가 넘는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이 100조가 넘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데, 지금같이 이렇게 북한이 2019년 6월 하노이 북미회담 이 노딜로 끝난 이후에 계속 도발하고 있는 속에서 과연 그렇게 정부 여당이 북한을 지원하는,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정은만 보이는 문재인 안보 외교. 지금 동맹은 안중이었고 오로지 북한만 올인하는 대책 없는 대북의 간절함. 무슨 일을 몰고 올지 두렵다 하는 김대중 교수님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더구나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정상회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 미국을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어제 26일 날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백신을 개발한 나라, 미국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칭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신을 개발한 나라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이 부족해서 백신에 관해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지금 자국 우선주의를 추진되고 있는 그런 정책을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을 확보하고 미국이 가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코드라든지 이런 데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연이어서 지금 대통령이 저를 한번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 회견이라든지 보아오, 또 중국에 열렸던 보아오 참석하셔가지고 했던 발언, 이런 것들에 이어서 연이어서 지금 또 다시 미국을 비판하고 나오는 점이 그 배경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게 대통령께서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을 백신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경제 회복의 관건인 백신을 확보할 그런 중대한 회담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말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처럼 한미정상회담이 연기설이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백신 공조를 모두 뒷전이고 대통령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연이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은 가뭄인데 백신 접종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하면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는 그런 발언까지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국민 불안을 공감하는 능력이 도대체가 있는 것이냐, 공감 능력 부재라는 정도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백신 부족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 하나. 그러니까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국내에서는 정쟁으로 몰고 가는 그런 외부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우선 이슈를 정경에서 1,400명을 조사한 결과 역시 백신이 가장 먼저 앞서 10명 중 7명이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 43%가 미국의 리더십에 동참해야 한다 주장을 하고 9.9%만 친중 포지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이런 인식을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밖에 앞두지 않는 이 시점에서 계속 대미 비판 발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나오고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조선일보 칼럼은, 오늘 아침 칼럼은 우물쭈물 참여식을 놓친 코드가 과거 사드 사태를 닮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드를 지금 중국이 반대하면서 확고한 우리의 태도를 가져가지 못하고 우물쭈물한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계속 핍박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산물 정책까지 내놓는, 우리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방공망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걸 우리가 내놓고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에 우리가 그런 걸 내놨는데, 거의 군사주권까지 내놓았다, 이런 거 지금 비판을 했군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미 동맹 쿼드와 백신 달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닮아가고 있다,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지금 완전히 지금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면서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은 중국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동맹 강화를 통한 그 포석으로 얼라이언스 밸류체인을 얘기하면서 동맹 가치사슬을 주장하면서 반도체 동맹을 더욱더 이제 강화하는데, 그 반도체 동맹에도 한국이 들어오기를 촉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 동맹 쿼드를 통해 쿼드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를 통해서 군사적으로도 이제 동맹을 강화하고, 그럼 동맹 강화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를 하면서 미국이 다시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오늘 미국의 노바백스 CEO를 대통령이 접견한다고 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한국의 그 노바백스를 생산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을 방문하러 온 노바백스 CEO를 오늘 대통령이 접견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또 새로운 그 백신 확보에 하나의 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는 9월 말까지 3,600만 명 접종을 완료하겠다, 그런 얘기를 내세우면서 백신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접종, 그런데 언론에서 2차 접종 일정도 안 내놓고 집단 면역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접종 일정을 내놓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일정도 내놓지 않으면서 집단 면역을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런 발언만 하면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야당으로 하여금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도 지금 정쟁 얘기를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러시아 백신 도입을 두고 친문에서는 필요 없다 그러고 비문에서는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등 여당 내에서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지금 계속 가상화폐와 부동산, 백신 문제, 지금 뭐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보선 끝난 이후에 정부 여당 정책은 계속 지금 혼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에 풀리지 않는 의문들, 그래서 접종률 100위권에 한국에서 정부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인식은 왜 현실과 다른지, 지난해 백신도 지금 경위를 따져보고 치료제에 매달린 그런 배경도 규명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단키트가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새로 진단키트를 가지고 우선 속성으로 뭐 15분, 30분 이내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키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진단키트가 주목을 받으면서 정부도 3개월 한시적으로 진단키트 사용을 허가한다고 발표하면서 진단키트가 전성기를 맞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하면 백신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한국은 지금 접종률이 29위, OECD 31개국 중에서 접종률이 29위이면서 올해 성장률 상승 폭도 35위를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성장률과 백신 접종률 간에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률도 높으면서 성장률도 높고, 미국, 영국, 이스라엘,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접종률이 낮으면서 성장률도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백신 디바이드가 바로 성장 디바이드로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백신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요. 한국은 지금 백신 지금 저 코로나 때문에 그 거리두기 또 영업 제한하면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거의 지금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백신 확보가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뭐 거의 월마트에서 차를 탄 채로 5분이면 백신을 접종받는다고 그러고, 백신 뭐 완전히 지금,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에서 1, 4분기 성장률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분기가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때 마이너스 2.7인데 여기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엔 전년 동기 대비 1.8%를 기록했는데 이제 민간 부분의 기여도가 조금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11억을 뚫었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문정부 출범 이후에 55억이나 상승했다. 그러니까 문정부 자체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5억이나 상승하면서 기관치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동산 투기꾼을 몰아서 세금 폭탄을 안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LH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의 그런 세금 폭탄을 안기면서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엄청난 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부세를 1%만 낸다더니 종부세 1%가 되려면 공시지가가 전국에서는 전국 평균으로 16억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오세훈 표 규제 완화가 스타트되면서 잠실 아시아 선수촌의 재건축 밑그림이 나왔다 하는 얘기가 보도되었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50층 이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것이 나오면서 박원순표 재개발 규제에 대해서 대못을 뽑을 계획이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선에 패배하면서 여당에서 논의되었던 부동산 세 논의 문제는 당분간 없다. 다시 이제 뭐 선거 끝나고 지금 조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 정책 전환을 하겠다고 했던 발언들이 종부세나 재산세 완화가 원점으로 지금 다시 회귀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홍단기는 완화를 검토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당은 종부세를 고수하겠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집토끼 반발로 여당을 지지하고 있는 그 좌파 집토끼들의 반발로 없던 일로 돼가는 정권 말의 여당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쪽, 가상화폐 쪽을 보면 오늘 가상화폐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미국에서는 전 종목이 지금 거의 상위 종목들은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오늘 아침에 업비트 마켓 인덱스도 지금 8% 올라갔고요. 지금 이 8%는 지난 24시간 전에 비해서 8% 올라갔고, 그리고 알트코인 인덱스도 9.5% 올라가면서 전 종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에 하락했던 가상화폐 가격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좀 보면 여기 한때 이제 8천만 원까지 갔던 비트코인이 5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400만 원까지 반등을 하고 있고요. 도지코인, 그 말씀하는 그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500원 정도까지 가깝던 것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323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나게도 2030은 가상화폐 무조건 올인하고 있다. 지금 2030이 지금 그 동학개미라고 해서 증시에도 많이 올인하고 있다가 다시 지금 가상화폐로 옮겨와서 거의 가상화폐 신규 투자자의 60%가 2030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급등나게도 지금 뭐 개의치 않고 투자에 올인하는, 그야말로 비투 해가지고 영끌 투자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그리고 취직도 하기 힘들면서 다른 자산 형성에 다른 대안들을 모셔가기 힘든 상황에서 증시와 주식과
가상화폐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한 가지 또 주목되는 것이 이제 가상화폐 정도가 아니고 가상자산 투자라고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런 큰 빌딩 같은 것도 쪼개서 블록체인으로 쪼개서 거래하는 그런 것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런 큰 건물도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성행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외로 좀 굉장히 많이 지금 이런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뭐 명품 같은 것도 부동산, 미술품, 음악 뭐 이런 것들을 또 지금 계속 지금 플랫폼을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쪼개서 내가 돈이 있는 만큼 투자하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말이죠. 모든 거래가 디지털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법제도가 사각지대다. 왜냐하면 이게 암호화폐,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을 인정하지를 않다 보니까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도입할 수 없고 그래서 법과 제도가 한국은 사각지대에 있는데 외국에서는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은 법을 도입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특정 특검법이 지금 시행 중이고 매매 차익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에 대해서 통해서 매매 차익 과세만 하는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 안정과 시장이 계속 급등락을 보이면서 불안하고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도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당정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인식이 정립이 안 되고 있는 혼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주무부처조차도 기재부가 맡아야 아니면 금융위원회 서로 떠밀면서 서로 맡으려고 하지 않는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주무부처도 못 정했다. 그런 보도가 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코인은 무법지대다. 법이 없으니까요. 이걸 규제하는 법이 없으니까 무법지대. 이 무법지대 속에서 지금 없다 보니까 지금 실명 계좌나 해외 송금 규정도 없는데 은행만 보고 가상 자금 세탁 여부를 가려내라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은행에다가 미루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대책은 6개 중 5개는 2017년에 재탕이다. 불법 거래 단속이나 뭐 등등 그런 식으로만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2030들이 워낙 많이 투자하고 있으니까 2030 눈치를 보면서 대응책은 오락 실체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대응책은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작전 세력들이 전주를 모아서 시세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투기판이 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 결과 시장 안정화 대책이나 이런 것도 도입하고 그런 규정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작전 세력들이 시세를 조정하는 그런 혼탁한 시장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지금 이런 작전 세력이 판치는 가상화폐 시장을 정부가 방치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한국의 제일 큰 코인 거래소 업비트는 1일 한도 입금 한도를 5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증시에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별다른 재료 없이 횡보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나스닥이나 S&P가 최근 발표된 기술주의 실적 호조로 지금 다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실적 장세에 돌입할 전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제 유동성 장세를 지나서 다소간에 이제 지금 과도 기간을 지나서 실적이 중요시되는 이제 성장이 회복되면서 아침에 오늘 1분기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1.8%가 나온 것처럼 이제 성장이 회복되면서 실적 장세의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27일에 오늘 내일 발표할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중에서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커다란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상속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삼성생명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SKIT의 공모를 하는 SKIT의 공모가가 10만 5천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경쟁률이 1800대가 넘는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5월 달부터 이제 공매도가 개인들에게도 상당히 문턱을 좀 더 낮추었다. 그래서 내달 3일부터 이제 공매도에 대한 그 개인 공매도가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턱을 낮췄는데 사전 교육에 참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4,000명이 사전 교육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안 오른 게 없다. 자산 시장은 안 오른 게 없다. 주식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코인 가격도 오르고 안 오른 게 없다. 광란의 자산 시장 공포라고 할 정도로 유동성은 많이 풀리고 경기 회복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조짐도 보이면서 경기 회복의 가능성도 보이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이 심지어는 월스트리트저널은 대공황전의 광란과 아주 비슷하다. 이런 진단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공황이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차 대전 때 사용되었던 차량이나 통신기재 같은 것들이 민수화되면서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10여 년 정도 연속 올라가면서 가다가 1929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붕괴하면서 대공황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이 광란이 대공황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600조 주담대 68%가 변동금리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지금 대출원금 탕감법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알겠지만 대출원금 탕감법이라는 것은 완전한 금융 파퓰리즘이죠. 그리고 1997년도 금융위기가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기업의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전이가 됐는데 그 금융기관 부실이 숨겨온 끝에 마침내 금융기관들이 까지도 부도가 나면서 우리는 도저히 한 번도 금융기관들은 부도가 난 걸 경험하지 못하고 안 했었는데 금융기관까지 부도가 나면서 마침내 금융위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융 파퓰리즘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여당에서 대출원금 탕감법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여당의 민행배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인데 이게 대출원금 탕감법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금융 파퓰리즘이 끝이 없습니다. 이게 뭐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선거용 파퓰리즘이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재정 쪽에서 IMF에 이어서 무디스도 한국 재정 건전을 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한국이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사정이 더 악화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자명하죠. 소주성 실패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보험이 결국은 고용보험이 거의 고갈 상태까지 가면서 결국은 보험료가 인상돼서 가입자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만 해도 고용보험기금은 10조 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 2018년부터 계속 적자를 이어가면서 지금 게다가 또 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도 4년간 2조 6천억 그냥 꽃감을 빼먹듯이 막 쓰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정부에서 작년엔 재정 적자가 나서 6조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해서 공공관리 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7천을 빌려오고 세금을 1조 원 투입해서 겨우 적자를 메꾸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결국은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소주성 실패가 이렇게 재정 파탄, 기금 파탄까지 연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주성을 주도했던 전 경제 수석을 기대의 원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채용하려고 하는 이런 또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웃돈 줘도 배를 구하지 못해서 중기들은 수출까지 포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나와서 이것이 21세기의 편자의 못이다. 말을 달리게 하는데 그 말발굽에 꽂는 편자 거기에 못과 같은 거다. 그러냐 이것이 없으면 비록 반도체 한계가 없으면 말 자체를 전체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21세기에 편자의 못을 쥐고 있어야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칼럼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조직자는 산학연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쿠팡이 미국 상장에 성공하면서 토스나 카카오벤트 같은 벤처 기업들이 해외 투자 손을 잡고 미국 상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쿠팡이 쉽게 갔다고 간 것이 쉽게 갔다고는 생각하면 안 된다. 화려한 데뷔 뒤에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거래소는 비상이 걸려 있다. 유망 기업들이 자꾸 떠나가는 문제. 지금 차등 가장 중요한 게 한국에서는 차등 의료권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서 비상이 걸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 10년째, 제가 알기로는 20년째 지금 국회에서 발의문에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 산업 비중이 한국은 1987년에 그 소위 말하는 민주화라고 하는 작용화죠. 뭐 민노총이 등장하고 노동자 투쟁이 되면 2018년부터 6년간 20%씩 임금 올라가면서 제조업이 성장의 정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제조업 비율이 2018년까지 쭉 성장해 오다가 2018년에 30%를 정점으로 해서 정체가 되는 반면에 제조업 쪽이 이제 서비스업이 확대가 되는데 서비스업이 규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주로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같은 이런 저생산 서비스에만 몰리면서 한국은 거리거리에 넘치다는 게 소매업이고 숙박업입니다. 음식점이죠. 이게 왜냐하면 고급 서비스가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고급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 20여 년째 제출됐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가운데 관광도 서비스업이죠. 제주도, 설악산의 오색 케이블카가 이 케이블카는 1982년에 이미 제한되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거의 40년 된 거군요. 1982년이니까.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는 거의 다 이제 통과돼 가지고 심지어는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조차도 이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환경부에서 다시 목리를 부린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설악산에 살고 있는 사냥에 GPS를 달아서 보호를 하도록 해서 GPS를 달아오라고 합니다. 설악산에 살고 있는 사냥을 다 찾아가지고 GPS를 단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힘든 일이죠.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40년째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다녀왔던 이태리 북부의 알프스 지역, 돌로미티 같은 데서는 그 돌미치 하나에 케이블카만 500여 개가 있습니다. 500여 개 케이블카를 가지고 해발 3,000m까지 4,000m까지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도 거기 환경 문제를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500여 개의 케이블카를 설치해가지고 그 이태리 북부 지역은 관광객으로 먹고 삽니다. 여름에는 트레킹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겨울에는 스키도 타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이 든 분들은 또 그 2,000m, 3,000m, 4,000m의 해발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하기 위해서 사칠 관광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태리 관광객이 대충 연간 한 7천만 명 정도가 오고 있는데요. 대충 그 북부 쪽이 거의 절반 정도가 북부 그런 지역에 오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가 이제 로마 같은 그런 관광 역사적인 유적지를 보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관광업이 그렇게 중요한데 한국은 지금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한 1,000만 명 내에 불과한데 아름다운 산하를 두고 이렇게 관광단지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40여 년째 설악산 케이블카 하나 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골프가 초호황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4,673만 명이 골프장을 갔는데 현재 한국의 골프장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골프인들이 해외에 많이 나갔거든요. 왜냐면 한국이 너무 비싸고 세금이다 뭐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해외에 나갔는데 코로나로 해외에 나가지 못하면서 해외에 나가는 분들이 대부분 다 국내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서 골프장에 조호황을 보였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서비스업이거든요. 이것도 관광업인데 골프장을 사치성 운동으로 간주해서 높은 세금을 매기는 바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갑니다. 소탐대실이죠.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해외에 나가서 코로나 전에 운동하는 상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20만 명 정도가 해외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관광 수입이 해외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국내에서 이걸 이제 뭐 전 국민이 다 거의 운동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걸 사치성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또 토지세를 부과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비싸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이것도 관광 산업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 IT 인력 개발이 IT 인력난이 구인난이 구인대란이라고 했군요. 구인대란은 산무교육 정책이 부른 결과다. 아니에요. 산무가 뭐냐면은 지금 이 교육이 40년 넘는 동안 평균화 정책, 13년 동안 대학 등록금, 반값 등록금으로 우수 인재를 키워낼 수가 없는 그런 교육 환경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좌파들의 그 교육 정책이 세상 변화에 무지하고 아는 게 없으니 교육도 없고 문제가 드러나도 개선 의지가 없는 산무 정책이다. 정말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얼마나 진전돼서 우수 인력이 필요한데 IT 인력이 없어서 난리인데 평균화 정책만 고집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조희연 교육감은 정규직 운동권들을 공공 그 학교에 편법 채용해서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 현실입니다. 아직도 현장에서 좌파 교육만 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시상은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화를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서 우수 인력이 필요한데 40년 넘는 평균화 정책은 바뀔 가능성이 전도가 보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년 질병 이번에 조영 교육감의 그 정규직 불법 특제에 대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청년들이 정규직을 16%밖에 정규직을 가지 못하는 청년들이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면서 부당 특채 조의회는 공정가치를 훼손했대 해서 교변을 하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지금 시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폐연료봉의 재활용기를 드디어 찾았다고 합니다. 이 원전 제일 큰 문제가 폐연료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인데 한국과 미국의 공동연구에서 곧 재활용 방법을 찾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버리던 핵연료봉을 100% 다시 쓰는 방법이 있고 원전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시키는 것을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자살하려는 것이다. 하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이 건설했던 UAE 원전은 지금 이제 상업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MB 정권 때 수주했던 건데 이런 걸 전부 다 부정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주장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정치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많은 이슈가 있지만 경제 이슈만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